강연을 진행해 주실 한순규 교수님은 카이스트에서 화학과 교수를 역임하고 계시며 천연물 화학 합성 및 천연물 기반 시학기관으로 2022년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생명체가 자신을 정보로 보호하는 천연물을 과연 신학개발에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방법을 교수님의 강연을 통하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맞이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카이스트 화학과에서 근무하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는 한순규라고 합니다. 오늘 이게 미래의 꿈나무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막 물어보면은 뭐가 될래? 장래 꿈이 그럼 과학자요 이게 많았는데 요즘에 인기가 없는데 부디 오늘 이제 제 강연을 들으시고 이렇게 과학자의 꿈도 한번 생각해 보신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자극적으로 그리고 또 부모님도 계시는데 이게 과학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개념도 이렇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리서치 100% 성공하는 비법 대공개라는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얘기할 때, 야, 너 어디서 약을 파냐? 그러면서 뭐 약장수 같다, 뭐 이렇게 굉장히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뭐가 허황되게 설명하고 이런 걸 할 때 약을 판다, 약장수 같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어린이들은 이제 아직 안 쓸지 모르지만 이제 뭐 부모님들은 쓰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을 팔아. 약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약간 부정적인데, 근데 약을 팔아 이제 그 말이 약장수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옛날에 그게 뭐 조선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약 같은 게 많이 없고 그래서 병에 걸리면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특히 이게 학질이라는 병에 걸리면은 특히 어른은 괜찮은데 뭐 어린이나 이렇게 노인은 걸리면 굉장히 아프고 뭐 그게 목숨을 잃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학질이 그 요즘 말로는 말라리아입니다. 말라리아라는 병이 있는데 그게 모기 같은 거 걸리면은 막 이렇게 아프리카 모기 걸리면은 걸리고 막 이렇게 열나고 막 그런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질 근데 지금은 약이 있는데 옛날에는 약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학질이 걸리면은 거의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학질이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에 막 그때만 하더라도 학질에 걸리면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구한말에 그러니까 이게 문어가 걸리면서 금계랍이라는 이제 약이 들어옵니다. 금계랍 이런 약이. 근데 그 금계랍은 뭐냐면은 이게 보면은 볼리비아, 그 남미의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신초나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무의 껍질을 그때 이 원주민들이 그때 나무의 껍질을 이렇게 빠서 거기서 있는 성분을 섭취를 하면은 이 말라리아가 낫는다라는 이제 그런 정보가 있어서 그걸 약으로 썼었고 그때 이게 남미의 원주민들이 근데 이제 1822년도에 이제 콰이나인이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성분 이제부터 천연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천연물 이렇게 천연에서 나는 그런 화학 물질을 천연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발견하고 구조도 분석하고 콰이나인을 1850년도에는 그걸 대량으로 이제 추출하고 사용해가지고 이거를 말라리아를 본격적으로 이제 치료하기 시작했고 1876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실 텐데 이제 막 문호가 열리면서 그렇게 이제 외국 문물이 막 들어오는데 그 들어온 외국 문물 중에 하나가 이 금계랍이었습니다. 이 금계랍. 그런데 이게 이게 금계랍이고 이게 콰이나인입니다. 이게 어떤 이제 복잡한 구조, 이제 제가 연구하는 화학자인데 이제 화학 구조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게 콰이나인이라고 하는 아까 그 신초나 그 껍질에서 이렇게 추출이 됩니다. 이런 물질이 자연이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거 콰이나인, 그래 콰이나인. 근데 이 콰이나인은 이게 딱 이 특정 약을 먹으면은 말라리아가 낫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말라리아가 아까 말했듯이 막 모기 그 기생충 때문에 이제 생기는 병인데 헤모글로빈이 이제 파라사이트에 다이제스트가 되면 글로빈하고 힘이 생기는데 이 힘은 그 말라리아 기생충을 죽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기생충은 자기가 안 죽으려고 이 힘을 헤모조인이라는 이제 물질로 바꾸는 이제 그런 기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살아남는데 이 콰이나인은 이 폴리머레이즈 엔자임을 작동을 못하게 해서 이 힘에
그러니까 그 농도가 높게 되니까 그러면 힘은 기생충을 죽이는 성분인데 그러니까 기생충이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콰이나인을 섭취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양이라는 게 이렇게 딱 정확하게 딱 작동을 해가지고 여기를 딱 이걸 못하게 해서 이 기생충의 독이 많이 농도가 높게 해서 이게 죽이는, 이게 모든 약이 이런 식으로 타겟이 있고 이렇게 약이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제 뭐 이게 한약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생약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여기 다니다 보면 여기에는 일정 부분 이게 여러 가지 성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경험적으로 이게 그 특정 성분이 약을 뭐 낫게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기가 막혔던 거는 그 금계랍이 기가 막혔던 거는 진짜 그 콰이나인이라는 그 성분만을 딱 추출해내 가지고 그거 먹으면 그 효과가 직방이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딱 먹고 그전에는 그냥 죽고 고생하던 학질이 확 나버리니까 이게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약장수가, 그러니까 이걸 먹으니까 학질이 나으니까 그 처음에 이게 그 콰이나인은 금계랍을 먹으니까 나니까 그러면은 이게 그때 학질이 제일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심장에도 좋고 뭐에도 좋고 약장수가 이제 그렇게 해서 더 많이 팔려고 금계랍을, 그렇게 해서 그게 약장수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그때는 그 충격적이었거든요. 그걸 먹으면은 즉각, 그러니까 물론 그 전통적으로 먹어온 그 생약들을 먹어도 낫긴 나을 수 있지만 경험적으로 뭐 동의보감 다 대단한 건데, 근데 이거는 그냥 그 특정 성분을 팍 해서 탁 기생충이 팍 죽이니까 그거는 되게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약장수들이 막 활약할 수 있던 게 먹으면 낫는다는 그 개념, 바로 낫는다는 그 개념이 이제 이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약장수, 그게 약장수. 어디서 약을 팔아? 근데 그때 사람들이 이것만 먹으면 다 낫는다고 이렇게 더 팔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약장수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이제 콰이나인은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생긴,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여기 아르테미스 안누아 또 식물에서 추출된 이와 같은 화합물, 복잡한 그 구조를 갖는 화합물인데, 이거는 아르테미신입니다. 아르테미신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약이고, 약도 이제 식물에서 추출이 됐고, 흥미롭게도 이제 특히 아르테미신을 발견하고 구조를 밝힌 게 UU2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노벨상이 이제 아마 과학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상인데, 노벨상 2016년 생리의학상을 받습니다. 이 아르테미신, 이게 UU2 같은 경우에는 아르테미신의 구조를 밝히고 그거에 그런 말라리아 그런 효과를 보여준 공로로, 그만큼 이게 천연물은 중요하고. 자, 그럼 이제 이런 구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 이게 나중에 이제 대학 가면 배우십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도 잘 안 배우고 대학원은 가야 배우는 이제 아르테미신인데,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아르테미신을 취할 수 있냐 하면은 그 식물에서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식물 공장이 있어요. 그 안에 막 단백질들도 있고 막 효소들도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만들어지는 생합성 과정과 이렇게 화학 합성, 아니면은 화학자들, 저 같은 화학자들이 이 아르테미신을 실험실에서 한 땀 한 땀 화학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것은 파네실 다이포스페이트, 이와 같이 식물 안에서 아르테미신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화학 반응을 효소들에 의해서 이렇게 차례차례 쭈쭈쭈쭈쭈쭈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아르테미신이 만들어지는 게 이게 생합성, 그러니까 식물에서는 이런 식으로 아르테미신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는 보통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막 후드 안에서 막 이렇게 막 돌리면서 막 가열하고 해가지고 그런 반응을 보내면서 쫙쫙쫙쫙 보내면서 얻어질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화학적 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간단한 물질은 이게 시중에 팔아요. 그 시약을 파는 회사에서 파는데, 그 파는 시약을 갖고 이렇게 반응들을 보내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결합을 하고 이렇게 더 복잡한 물질을 레고 만들듯이 만들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화학 합성이고, 특히 이게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복잡한 그런 물질들인 천연물을 만드는 게 그걸 천연물 합성이라고 하고, 그거를 전합성, 토탈 신테시스, 영어로는 토탈 신테시스, 토탈이 전, 신테시스가 합성해서 토탈 신테시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전합성을 만드는 게. 그래서 이제 저와 같은 합성 화학자와 그리고 건축가를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게 MIT, 여러분 MIT 들어본지 모르는데 MIT의 스타타 센터라는 그 컴퓨터 공학관이 저렇게 생겼어요. MIT 컴퓨터 공학관은. 근데 이런 되게 되게 기괴한 이런 건물인데 어쨌든 그 건물을 지을 때는 그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설계도를 보고 건물을 짓는 건데 그래서 이런 설계도가 있으면은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제 복잡한 화합물, 천연물, 이거는 스트라이크닌이라는 복잡한 천연물인데 우리 화학자들도 어떤 그 천연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그 설계도, 일종의 설계도를 먼저 갖고 이제 만드는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복잡한 거를 이렇게 설계도 갖고 만드는, 복잡한 거를 이런 설계도 갖고 만드는. 근데 이게 사실 건축 같은 경우는 설계도를 보면은 다 만들 수 있는 거죠. 설계도대로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천연 합성은. 그래서 이제 전합성 페이퍼, 이게 저희 같은 연구자가 연구를 하면 저희는 논문을 내가지고 이제 그게 세상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전합성,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천연물을 실험실에서 만드는, 한 땀 한 땀 만드는 그런 합성의 경우에 이게 보통 제일 먼저 뭘 어떻게 시작하냐면 논문이 그 화합물의 구조, 이런 구조를 만들겠다 하니까 구조를 먼저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그 구조를 딱딱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레트로신테틱 아날리시스 같이 말한 설계도, 나는 이런 설계를 방식으로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어야겠다. 거꾸로 여기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그 청사진을 보여주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이디어.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만들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간단한 물질부터 이런 반응 조건에서 그 다음 더 복잡해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논문을 기술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논문을 기술하면은 이제 딱 봐도 어떻게 오해를 할 수 있냐면은 그 과학이라는 게 그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냥 그 기똥찬 그 천재적인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그거를 그냥 구현하면 되는 게 과학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과학을 해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학자든 처음에 그 생각한 그 기똥찬 아이디어는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우리 복잡한 천연물을 만들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난관이 부딪히고 또 이렇게 3차원적으로 이게 간단한 물질에서는 가던 반응도 복잡해지면은 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전문가라는 사람인데 10년 동안 했는데 뭐 생각한 대로 복잡한 물질의 경우에 생각한 대로 그게 합성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이게 전합성, 이게 유기화 합성이라는 게 복잡한 물질을 합성한다는 게 그러니까 처음에 갖고 있던 그 천재적인 아이디어,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너무 머리가 좋은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그게 그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뭐가 처음에 구현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이란 게 그렇게 그 기가 막힌 난 너무 똑똑해가지고 이런 이상한 생각을 아무도 못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거를 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 이상한 생각은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이상한 생각은 여러분 나중에 해보지만 안 됩니다. 그거는 왜냐면은 다 되면은 그냥 생각한 대로 다 되면은 과학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미 다 돼 있는 거 생각하는 게 다 이루어지면은 그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미 뭔가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상상력 안에 범주에 있는 그런 생각들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식상한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우리 상상력의 범주 너머에 있는 것들이 이제 진짜로 이게 재밌고 이게 흥미로운 사이언스인데 그런 건 처음에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과학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최대한 생각을 하고 뭐 가설을 세우고 하겠지만 그게 작동이 안 할 때가 있는데 그리고 좌절하고 처음에 그 아이디어가 좌절되고 할 때 그러니까 막 낭떠러지를 가다가 이게 낭떠러지를 만납니다. 근데 저 건너편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특히 전합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낭떠러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다리를 만들어서 저 건너편에 갈까? 그 솔루션을 찾는 게 저의 전합성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이제 말했듯이 전합성이라는 게 아까 그 복잡한 물질을 화학적으로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그럼 딱 그 하나의 물질을 만드는 거 목표로 했을 텐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성공시키면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대로 하다 보면은 그 처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 다른
문제들, 그러니까 그 약이 아니라 아니면 다른 천연물이 아니라 아니면 훨씬 더 광범위한 이제 그런 유용성, 그 발견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는 게 그게 과학의 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코로나 19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아까 그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딱 타임라인으로 이제 코로나 지금은 이게 그 2년 전에는 이게 다 온라인으로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가 종식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코로나 종식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코로나 종식된 게 화학자들 때문에 종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여러분들 어렴풋이 기억나시는 수도 있고 2019년 12월 30일에 우한, 중국 우한에서 처음으로 코로나가 발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근데 이제 코로나 발병을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대응을 한 게 그 이제 약을 만드는 회사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길리아드라는 미국에 있는 큰 제약회사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먼저 렘데시비르라는 약을 팍 내놓습니다. 이게 코로나 치료제다 처음으로.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12월 30일인데 거의 한 5달 만에, 아니 4달 만에 약이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그래서 뒤에 이제 얘기를 말씀드리겠어요. 어쨌든 그 중증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처음에 코로나 왔을 때는 막 사람이 많이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 중증,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그런 환자에게는 렘데시비를 투여할 수 있게 FDA가 긴급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스코비투 바이러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약을 개발한다는 게 이 바이러스 사스코비드2라는 바이러스가 어때 그 생애 주기에 어디든 막으면 되는 거거든요. 얘가 증식을 못하게. 그래서 뭐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복제되는 것을 막아도 그게 약이 되는 거고 이제 각각의 그 타겟을 잡는다고 하는데 각 타겟별로 이제 약물들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렘데시비르는 그 중에서 유전자 복제를 막는 이제 그런 기전을 갖고서 했는데 이제 렘데시비르가 이게 이제 주사제였고요. 처음에 렘데시비르가 그다음에 사실 근데 아까 그 비밀 거의 4달 만에 렘데시비르가 나올 수 있었던 거는 렘데시비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사스코비드2를 치료하려고 나왔던 약이 아니라 2017년에 그 아프리카에 에볼라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병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그거는 진짜 걸리면은 죽는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오히려 너무 걸리면 죽으니까 이게 퍼질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왜냐면 걸리면 죽으니까 퍼뜨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길리아드라는 회사에서 근데 에볼라가 이렇게 발병을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치료제 개발을 하는데 거기서 나왔던 게 렘데시비르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일종의 바이러스니까 급한 대로 길리아드에서는 이게 우리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하려고 만들었던 렘데시비르가 효과가 있나 보자 해가지고 받고 일정 부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긴급 승인을 받았고, 근데 그 렘데시비르를 개발했던 게 더스틴 시겔이라는 이제 화학자였습니다. 길리아드의 그 의학 화학자였고 더스틴 시겔이 그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그래서 이게 더스틴 시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이게 근데 더스틴 시겔이랑 이게 제가 2017년에 같이 찍은 사진이 있네요. 이렇게 뭐지? 왜 이렇게 같이 찍지? 더스틴 시겔인데 2017년뿐만 아니라 2010년에도 같이 있었네요. 우리는. 그래서 보니까 사실 더스틴 시겔은 저의 연구실 선배였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갔을 때 저한테 실험을 가르쳐 2년 선배였는데 가르쳐준 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그때 했던 프로젝트가, 그때는 너무 프로젝트가 제가 6년 그 학위 과정을 했는데 너무 처음 4년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가지고 맨날 우리 슬퍼하고 뭐 이렇게 하고 했던 게, 근데 어쨌든 그걸 성공시켜가지고 이게 아젤라스타틴 알칼로이드를 합성을 해가지고 표준 논문도 내고 했던 게 더스틴, 아까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더스틴 있고 이게 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프로아젤라스타틴 A를 탄수탄소 결합 형성해서 아젤라스타틴 A, 메틸 아젤라스타틴 A를 만들었는데, 보통 이게 천연물 합성을 하면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쥐꼬리만큼 이게밖에 못 얻는데, 이건 저희가 무려 한 1.4g을 확 해가지고 되게 획기적으로 만들었었는데, 저는 지금 여기에 있고 그거를 같이 만들었던 더스틴 시겔, 그러니까 이런 천연물 합성을 연구했던 더스틴 시겔은 그 길리아드에 가서 렘데시비르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학자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고. 자,
근데 그건 이제 렘데시비르 얘기고, 이제 렘데시비르가 동시킨 건 아니고, 이제 이 2019년 12월 31일 날 이게 탁 터지니까 파이저에서 코비드 이제 그러니까 화이자에서도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2020년 3월 16일 그러니까 불과 한 3달 후에 바로 이제 우리도 이게 큰일 나는 거니까 착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다피드 오웬, 그러니까 제가 이게 계속 사람을 보여드리는 게 이게 코로나 치료제가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과학자들이 노력을 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다피드 오웬이라는 그러니까 파이저에 있었던 그 화학자가 이 PF00835231이라는 이 물질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물질은 거기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하면은 이 생각이면 2003년도에 사스코비드1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시아에서 발병을 했는데 그때는 다행히도 그러니까 팬데믹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그때도 파이저가 이게 바로 있으니까 치료를 시작을 했고, 그때 이제 완전히 치료제까지 가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연구를 해가지고 이 물질을 도출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럼 있으니까 이제 바로 여기서 스타팅 포인트로 해가지고 불과 이게 2020년 3월 16일인데 2020년 7월 22일 그러니까 한 4개월 만에 그 닐마트레빌 그러니까 팍슬로비드가 도출이 됩니다.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이게 파이저에서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사실 이렇게 빠르게 이게 신약 개발이 진행 적이 없는데 해서 근데 처음에 만드는 게 7mg 정도 이제 물질을 확보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근데 17개월 후에 그러니까 약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 약을 그러니까 약을 처음 그 신약 개발이라는 게 여러분들 신약 개발이라는 게 그 약을 발견해서 그 구조를 먼저 이렇게 그 구조를 먼저 찾아내는 그 약의 구조를 밝히는 사람들이 그게 의학 과학자들이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전 세계에 다 팔아야 되잖아요. 그 많은 약을 이게 그 환자들에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막 수십 톤이 필요하고 수백 톤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을 수백 톤을 만들 수 있는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그 프로세스 케미스트리 공정화학자들인데 이제 공정화학자들이 이제 그런 그 화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그것도 17개월 만에 그러니까 2021년 12월 22일 날 이제 팍슬로비드의 그 매트릭 톤 스케일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매트릭 톤으로 이제 톤 단위로 이 물질을 합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약이 막 여러분도 들어보지만 FDA 승인을 받고 막 이제 처음 개발이 되고 막 FDA 1상, 2상, 3상을 거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15년 정도 걸리는 프로세스인데 약을 개발하는데, 근데 이 파이저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아까 거의 그 1.8년 만에 이루어진 그 역사상 가장 빨리 이루어진 신약 개발인데 팍슬로비드가 여러분 그 코로나 치료제가.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 그 처음에 그러니까 이미 맷캠에서 아까 4개월 만에 이게 3월 16일 날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얘가 조금 뭔가 있어 보인다 하면은 그거를 바로 공정에서 나중에 어쨌든 이거는 나오자마자 이거는 무조건 이제 지구를 살려야 되는 거니까 그 파이저 측에서도 보통은 얘가 이제 다 1상, 2상, 3상을 다 통과를 해야지만 이제 매트릭 톤으로 이제 그걸 합성할 거를 막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 이게 될 것 같으면 이미 그러니까 미리 한 몇 밀리그램 얻을 때 이미 막 수십 톤을 합성할 그 계획을 세워야 되거든요. 왜냐면 원료도 구입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funded at risk가 뭐냐면 그래도 화이자가 나름대로 그러니까 위험을 감수하고 이게 왜냐면 이게 나가리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팍슬로비드가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무조건 나오면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1상, 2상, 3상 거의 동시에 그리고 그 스케일업도 아까 매트릭 톤 스케일업도 동시에 확 이룩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그러니까 광년 라이트 스피드로 나온 게 팍슬로비드 역사상 가장 빨리 승인을 받은 그 약이 닐마트레빌 그러니까 팍슬로비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최종 공정 이제 그 매트릭 톤 만든 공정 과정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그러니까 4개월 만에 맷캠 그러니까 그 신약을 개발을 한 건 데피드 오웬인데 데피드 오웬이 결국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합성 화학자입니다. 저와 같은 합성 화학자고 그래서 그 스티븐 레이 그러니까 캠브리지 대학의 스티븐 레이 그리고 오하이오 주립 대학의 레오 파켓 방에서 천연물 합성으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 그 팍슬로비드를 처음 개발한 거고 아까 스케일업 그러니까 매트릭 톤으로 만든 그 공정 화학자는 셰릴 헤이워드라는 사람입니다. 셰릴 헤이워드는 샘 다니셰스키
그 컬럼비아 대학의 샘 다니셰스키라고 그 전합성, 그러니까 천연물 합성의 대가가 있는데 거기서 그 박사학위를 받은 그 학생이 그 과학자가 결국에 이제 파이저에 가서 이렇게 메트릭톤을 한 거고, 토탈 신테시스로 시작하는 그 학위 논문을 받고,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저랑 이 셰릴이랑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얘기를 흥미롭게 듣기도 하고 이렇게 축하한다고 얘기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사스코비드 아까 2003년에 있었고 메르스 사태가 아마 또 있었습니다. 중간 여러분들은 뭐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는데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있었는데 이게 또 다음에 또 이제 계속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또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괜찮지만 또 이런 그 팬데믹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통계상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 약물 중에서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나왔을 때 이 캐모스타트나 파모스타트라는 약물이 약물 재창출, 그러니까 아까 약물 재창출, 그러니까 다른 이건 원래 혈액 항옹기제, 급성 췌장염 막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이는데, 그러니까 작용 기전이 템퍼 RSS2 저해제 로 쓰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약을 쓰는데, 템포 RSS2 저해제가 왜 중요하냐면 그게 사스코비드2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그 중에 그 관여하는 단백질하는 템포 RSS2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저해하면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를 저해하는 약물은 이게 코로나 치료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나파모스타트, 카모스타트가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래서 뭐 종근당 막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던 게 문제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템포 RSS2를 통해서, 하나는 세포내 입 엔도사이토시스라고 세포내 이입 방식을 통해서 들어온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나파모스타트, 카모스타트는 이거는 막는데 세포내 입 기반 침투를 못 막으니까 결국에 바이러스는 들어오니까 우리는 감염이 되는 거고. 근데 그리고 또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클로로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을 먹으면은 뭐 코로나가 날 수 있다라 막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막 되게 막 사람들이 웃었는데 그 웃을 일은 아닌 게, 그 세포내 입 그 클로로퀸,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은 세포내 입 기반 이 기작을 막을 수 있지만, 근데 이 템포 RSS2 기반으로 해서 그 바이러스 들어오는 그 기작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우리 감염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두 개를 다 먹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근데 네네, 과학자가 돼야 됩니다. 이게 근데 뭐 두 개를 다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어떤 한 약물이 두 기작을 다 막으면은 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옆에 있는 IBS 이창준 박사님이 이끄는 그 연구단에서 도라지 추출물 중에서 그 플라티코딘이라는 이런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사포닌, 이것도 천연물입니다. 이 천연물이 그러니까 그 학생이 말한 대로 그러니까 이게 세포내 입 그 기작과 그 다음에 템포 RSS2를 저해해서 하는 그 기작을 통해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모두 막을 수 있는 그 약물을 찾아내셨습니다. 플라티코딘 D를. 그래서 이게 막 그냥 분자 동력학 뭐 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리피드에 박혀가지고 그런 효과를 낸다라고 해서 저한테 이게 같이 이 논문을 내고, 그다음에 또 저희는 근데 합성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빨리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도 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네네 질문해 주세요. 질문 주세요. 네네네. 그래요? 오, 네네네.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게 IBS라는 게 있는데 거기 단장이면은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같이 이제 그 사포닌 네. 대단하십니다. 역시 네, 대전의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네. 이와 같이 그 플라티코딘 D, 그러니까 사포닌, 이게 딱 봐도 복잡한데 이거를 하나 만드는데 보통 한 30스텝 정도가 걸리는데 이거는 긴급 사태다 해가지고 저희 실험실도 열심히 합성하고 해가지고 아까 처음에 나왔던 이 장영호 박사, 지금 졸업했는데 장영호 박사가 아까 처음 나왔던 그 플라티코딘 D보다도 한 2배 정도 효과가 좋은 이런 약물을 도출해가지고 이거는 다른 그 변이종에 대해서도 그 두 개 바이러스 침투 감염 효과가 억제된다는 것을 보이고, 그래서 이제 논문도
내고 했는데 뭐 이때쯤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이게 사그라드니까 이제 어쨌든 이제 여기까지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근데 이런 하나 자신할 수 있는 게 이런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거는 이제 합성 화학자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복잡성을 갖고 있는 거는 제 연구실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미래에 대해 여러 가지 꿈을 갖고 있고 막 장래 희망을 갖고 있고 막 할 텐데 뭐 의사, 메디신, 그리고 therapeutics, the batteries, 배터리, 전지, 배터리, 전지. 아, 이게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메디신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약이 메디신이거든요. 약이고, 테라피티스는 치료법. 그리고 배터리는 배터리, 전지. 이렇게 뒤에 넣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머티리얼스는 어떤 재료, 뭐 이런 것도, 이거 만드는 거 다 재료, 막 이런 거, 재료거든요. 재료, 뭐 만드는 어떤 섬유로 만드는 거, 그런 게 다 제조업무네. 그리고 에너지 이런 부분인데 이게 왜 이런 키워드를 드렸냐면 이 키워드들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이런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이렇게 다 중요해 보이지만 어떤 문제는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꿈을 정하고 직업을 정할 때 뭐 다 좋지만 어떤 그런 삶과 죽을 수 있었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그것도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분자,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가면 배울 텐데 이제 분자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분자로 이루어져. 물도 분자고 분자가 어떤 성질 나타내는 가장 작은 그 조그만 건 단위인데 분자적 이해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뭐 로보틱스, 컴퓨테이션, 바이오캐탈리스, AI, 스펙트로스코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수단적인 이제 그런 요소가 큽니다. 이런 것들을 잘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는 이것들인데 이제 이런 분자적 이해와 동의어가 결국에 화학입니다. 화학. 그래서 여러분들 화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화학이 중요한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아까 보듯이 코로나 치료제 물론 백신도 있었지만 백신과 치료제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종식이 된 건데 그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100% 아까 화학자들이 이제 기여를 한 그런 부분이 됐고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너무 막 영어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게 알겠는데 이게 과학하면은 과학자가 들어가면은 new idea 이건 새로운 생각 그리고 성공해야 된다는 막 여러분들 부모님이 성공해야 된다고 막 그러나요? 뭐 저는 제 아들한테 그러는데 네. 연구, 사이언스, 혁신 뭐 세상에 없던 걸 해야 되고 discovery 발견을 해야 되고 important problem 뭐 중요한 문제를 저한테도 막 계속 들어오는 게 한 박사 중요한 문제를 풀어야 돼. 누구는 중요한 문제를 풀고 싶지 않아서 안 푸나요? 그래 노벨상을 받아야 되고 이런 다 좋은 말들인데 이게 되게 맞는데 혁신, 사이언스 다 좋은 말들인데 이게 깨름직한 게 그래 너는 해 나는 하기 싫어 하는 느낌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불확실성 항상 사이언스 하면은 뭐 연구를 한다 뭐 어디 연구원이 연구를 한다 하면은 그래서 불확실성 그 연구를 해가지고 성공하면 좋은데 그 실패하면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나는 어떤 일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다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 일을 하고 싶지 뭔가 애가 다 좋은데 뉴 아이디어 막 근데 혁신을 못하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해서 망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 저한테도 있고 당연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을 한다, 뭐 연구를 한다 할 때에 그거는 그 불확실성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싫기 때문에 보장된 부, 이거 뭐 되게 돈을 잘 버는 직업들 있잖아요. 보장된 부, 지겨워도 고소득 직업 이런 게 좋은 거죠. 왜냐면은 부모님의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이득 인생, 조금만 이렇게 이게 죄송한데 조금만 노력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직업들도 있으면 그거 해야지. 그리고 확실히 보장된 커리어 패스. 네네. 직업 안정성. 잘리면 안 되고 직업이 그죠? 그리고 워라벨. 코딩만 하면 먹고 사는데 요즘에 막 AI가 뜨니까 코딩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구 결과 안 나오면 망하는 거다. 이런 게 뭔가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없다는 인식은 하는데 결국 이렇게까지 벌 수 없는 게 그 불확실성. 결국 왜냐면은 연구는 로또잖아요. 잘 되면은 뭐 노벨상도 받고 하지만 안 되면은 망하는 거잖아요라는 그 인식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가 하기 어렵고 뭐 엔지니어가 하기 어렵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연구는 어렵고 불확실성이 높으면은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지 막 이렇게 하라고 하지 못하면 왜 그 고생을 합니까? 근데 아까 오늘 제목처럼 연구가 만약에 불확실성이 안 높으면 그러니까 연구를 과학적 발견을 하고 과학자가 돼서 연구를 하는데 그게 무조건 성공하는 그런 일이면은 그건 해볼 만한 거잖아요, 그죠? 연구를 하는데 무조건 성공하는 거면. 그래서 다시 오늘의 그 주제로 돌아오면 여러분들도 그 과학자 하면은 뭔가 힘들고 뭐 해서 안 될 거 뭐 뭔가 대부분 실패하고 막 99번을 실패하고 한 번만 성공하고 막 그렇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언론도 그렇게 조명을 하고 하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서치 그러니까 연구를 100% 성공하는 비법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미로가 있잖아요. 여기 딱 봐도 복잡한 미로인데 여기가 입구고 여기가 출구인데 아무리 세상 복잡한 미로라도 100% 이렇게 탈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수법, 자수법. 그게 뭐예요, 그게? 우수법, 자수법이요. 우수법이 뭐죠? 우수법은 오른쪽 손을 시작점부터 보게 되고 쭉 가면은 출구가 나온다. 그죠. 맞습니다. 네네. 네. 여기서 지금 학생 이름이 뭐죠? 박재현이요. 박재현? 네. 재현 학생이 얘기해 줍니다. 이게 천재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우수법, 자수법 그 단어 몰랐는데 그냥 아무리 복잡한 미로라도 그냥 입구에서 오른쪽 벽 잡고 그럼 눈 감고 가도 그냥 쫙 가다 보면은 토폴로지컬리 이렇게 입구에 이게 출구에 도달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은 왼쪽 벽을 잡고 입구에서 왼쪽 벽 잡고 눈 감아도 재현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또 출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0%잖아요. 이거는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방법이 연구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해볼 만한 이런 방법이 있으면은 연구해볼 만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막 약간 약장수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 약장수가 아니라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오늘 하는 건데 그래서 과학적 방법론, scientific method. 이게 그래서 오늘 재현 학생만 잘 꼬셔가면 되거든요. 가설을 세워라. 먼저 이렇게 어떤 사람도 실험을 하잖아요. 아니면은 어떤 계산을 하든지 실험을 하든지 간에 처음에 무조건 가설을 갖고 시작을 합니다.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뭐 이러면 이럴 거다라는 그냥 추측, 생각 그런 게 가설입니다. 이게 가설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그럼 가설은 그리고 그 가설 어떻게 세우냐? 뭐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어떤 실험을 한 가지 관찰사항이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러했으니까 이거는 이럴 것 같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아니면은 어떤 다른 과학자가 아니면 어떤 다른 발견이 있으면은 저건 저랬으니까 이건 이럴 것 같다라고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가설은 근데 또 아름다운 게 뭐냐면 틀려도 돼. 가설은 맞지 않아도 틀려도 되고 근데 가설을 세우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면 가설을 세우고 나면은 그러면 그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혹은 반박할 수 있는 실험의 설계가 그런 실험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이럴 것 같으니까 그럼 이렇게 실험을 해서 뭐 이렇게 나오면 얘가 맞겠네. 뭐 이렇게 실험을 해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 이 가설이 틀리겠네. 라는 그럼 실험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는 과정도 뭐 이렇게 천재가 아니고 이건 틀려도 되니까 그냥 세우고 그리고 가설을 세우고 난 다음에 실험을 설계하는 과정도 그게 막 고도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논리적인 거냐. logically 이렇게 실험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럴 거다. 이러면 이럴 거다라는 실험을 설계하고 실험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험을 딱 수행합니다. 그러면 실험을 수행하고 여러분들이 그럼 결과가 나오잖아요. 실험을 한 다음에는 뭐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이렇게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러면 실험을 잘 분석을 하고 잘 분석을 하면은 결과는 두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관찰 사항이 처음에 여러분이 세운 그 가설과 일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세워요. 그죠? 어떻게
내가 방금 얻은 그 데이터, 내가 방금 한 그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거와 일치하는 새로운 가설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또 그 가설, 그 다음에 또 실험 설계를 하고, 실험을 수행을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하면, 그러면 또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 실험 결과가 했는데, 아, 내가 지금 세웠던 이 가설이 맞게 판명이 되면은, 아, 그러면은 그건 그 가설이 맞은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가설은 일종의 약간 팩트가 되는 거고, 사실이 되는 거고, 진리가 되는 거고, 그럼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진보된 가설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패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이게 어떤 실험을 해서 만약에 그 실험 그 가설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거는 새로운 가설을 세워서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됐던 거고, 맞으면은 다음 가설을 세워서 어쨌든 나가는 토대를, 그러니까 실험 결과가 가설과 일치하든 일치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내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나간 거잖아요. 그 배운 거잖아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요리로 가도 성공이고 요리로 가도 성공이니까 이건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하면 100% 하는 건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과학을 하면 이제 좀 문제가 되죠. 이를테면은 보통 이제 화학자니까 뭐 A랑 B랑 반응을 해가지고 C를 얻는 게 목표라고 칩시다. 근데 딱 처음에 어떤 뭐 이렇게 두 개 뭐 물에서 이렇게 섞어봤더니 C가 안 나와요. 해봤더니. 그러면 이렇게 딱 봤더니 C가 없어. 망했다. 망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C를 두 번째 다른 방법, 이번에는 뭐 기름에서 섞어봤다고 싶다. A랑 B랑 다른 조건에서 했는데 역시 C가 안 나와. 망했다. 뭐 이번에 다른 뭐 소금을 넣고,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소금을 넣고 반응해봤는데 A랑 역시 C는 조금도 안 나. C가 없어. 안 나옵니다. 오늘 역시 나는 과학에 재능이 없나 봐.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끈기는 있어가지고 100번 했어. 100번. 뭐 100개의 조건 했는데 100개 했는데도 안 나와. C가 없어. 망했어. 될 때까지 해야죠. 될 때까지 해요. 그래서 그 끈기가 있는 그 과학자가 365개, 그러니까 1년에 하루에 한 개씩 반응을 했는데 365분에 1년째 되던 날 했던 그 반응 조건에서 기적적으로 C가 탁 나왔어. 그죠? 와,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과학을 잘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그냥 아까 말한 로또에 당첨된 것 뿐이잖아요. 그 연구 로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발견이라 한들 그거는 좋은 과학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운이 좋았던 과학자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과학을 하니까 저도 이제 이런 거 깨닫기 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자각하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러니까 막 끈기 있게 하더라도 막 끈기 필요 없습니다. 끈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과학적 방법론에 입각해가지고 제대로 옳은 방법으로 과학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연구는, 그러니까 뒤에처럼 아까 뭐 맨날 실패하고 그렇게 말하는 과학자는 과학을 잘하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아까 그 좌수법, 우수법, 그러니까 이게 이 방법을 딱 장착하고 가면은 그냥 아무리 복잡한 미로도 그냥 한 손 벽 잡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뭐 처음에 가설이 뭐 진리에 가까웠으면 조금 더 시간이 빨리 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한 손 잡고 무조건 원하는 목표에는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취하는. 그래가지고 시간이 어느 돼서 이게 제 연구 내용은, 제가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게 이게 세큐리네가 알칼로이드, 여기 우리나라에서 산천에 대전에서도 수통골에서도 나오는 그 광대살이 나무에서 추출되는 그런 약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세큐리네가 알칼로이드라는 건데, 이제 막 기본 단위체뿐만 아니라 이제 더 복잡한 이와 같은 이제 그 효소들은 자연에서는 간단한 거를 갖고, 이제 식물들은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이걸 갖고 좀 굉장히 복잡하게 막 그 프랙탈처럼 막 복잡한 천연물을 많이 이게 생합성하도록 그렇게 진화가 됐는데, 이런 복잡한 것들은 아무도 만들지 못했는데,
이제 저희가 근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엔 뉴라이트 디퍼런셜 익스텐션 막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퇴행성 이렇게 그런 막 신경돌기를 막 그 확장시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퇴행성 뇌질환 그리고 특히 요즘에 이제 마약 중독 치료 마약 중독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약물들이 그 마약 중독 치료제로서의 효과 그러니까 그 뉴로플라스토젠으로 작용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는 천연물들인데 저희가 이런 것들을 다 합성을 했습니다. 특히 하나만 보여드리면은 아까 말한 이게 수통골이고 수통골에서 그 광대살이 나무를 채취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줄기와 뿌리에서 이렇게 거기서 이제 용액에서 이게 추출합니다. 이렇게 팍팍팍 돌리면은 이렇게 알로세큐리닌이라는 이제 그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그거를 한 스텝 만에 그 위치 설치에서 탈수 소화 반응을 하고 이게 누룩산에서부터 한 6스텝 정도에 걸쳐서 얻은 알데하이드 2개를 산성 알루미나에서 반응시키고 황산수용해서 끓였더니 이같이 복잡한 스프라니딘 B, 아까 같이 마약 중독 치료제로 쓸 수 있고 하는 이런 스프라니딘 B 천연물을 얻어가지고 이제 이게 세상을 놀라게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거 이 2개의 화물 보여드렸는데 그 외에도 2014년도부터 이제 굉장히 부임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천연물을 하나 만드는 것도 이게 어려운 건데 그래도 여러분이 나중에 기억하게 한순규 교수는 굉장히 많은 거 이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만드는 이렇게 복잡한 걸 많이 만드는 그룹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 알고 삼성 막 폰 쓰고 계시는 분도 있고 삼성전자의 2023년 연간 순매출액이 258.94조 원, 연간 순이익이 6.57조 원. 순이익 그러니까 이건 총 판 거 이거는 그 이익. 근데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연간 순이익이 11.44조 원.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거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성심당이 막 파리바게뜨보다 막 순이익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볼륨은 적지 않은, 그 볼륨은 더 작은데 순이익은 더 많은, 그러니까 알짜배기, 뭔가 고부가 같이. 이게 이 기업이 노바티스입니다. 노바티스가 좀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 중에 하나인데 노바티스가 그러니까 거의 삼성전자의 2배 정도의 연간 순이익을 얻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제약산업이란 게 결국에 이제 병이 걸리고 나면은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살릴 수 있는 약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그 2022년도에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가 1971조 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그 발전을 하면서 이런 막 제약 산업보다는 반도체 산업이나 전자 산업에 거기에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제 이쪽은 많이 놓친 경향이 있는데, 이를테면 머크라가 이제 큰 제약회사 중에 하나인데, 머크 처음 태어난 게 1668년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머크가 창실되고 한 게, 그러니까 갭이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003년이 돼서야 이제 최초의 FDA 승인 신약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만큼의 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이 막 나오고 어려운 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건데, 여기서 최초의 국산 신약이 뭔지를 물어보시면은 가스 활명수, 동화제약의 가스 활명수가 그 민병호 당시 군주 선정관을 있던 민병호 생약 성분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최초로 그 소화를 잘 하려고 가스 활명수를 먹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모를 수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게 그 최초의 광고에서 본 것 같은데. 광고에서 왔어요. 부채표 막 뭐 가스 활명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최초의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총 지금까지 작년에 셀트리온의 진펜트라까지 해서 한 7종의 이제 우리나라 신약이 그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근데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이게 얼마 전에 K-신테시스라고 해가지고 블레틴 오브 코리안 케미컬 소사이티가 이게 투고를 해가지고 이게 총서를 썼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적으로는 이런 제약 산업보다는 이제 그 전자 산업을 택하고 반도체를 택해서 우리가 잘 옳은 전략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그 1910 몇 조의 그 시장을 어떻게든 비벼보지 않고서는 이게 진정한 그 선진국 대열에, 그리고 우리나라 그 자주 제약 뭐 하여튼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약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야 되는 이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면 그 백신 막 이렇게 구걸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그 화학자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제 선배 화학자들이 K-신테시스 계속 이 유기화학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 발전을 시켜왔고, K-신테시스라고 이렇게 지으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신 분들의 이제 덕을 저 같은 사람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이를테면 잭스라고 이게 화학 분야에서 최고 권위의 그 저널인데, 여기서 천연물 합성으로 페이퍼를 내기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최근에 저희 그룹에서는 굉장히 잭스에서도 팡팡 잘 내고, 또 지난 1월에는 어디를 갔다 왔냐면 MIT 여기는 UIUC 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비행기표도 주고 제발 너의 연구 내용을 우리 MIT 세미나에 와서 소개를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 연구실에서 있었던 내용을 발표를 했더니 이게 굉장히 그 MIT 교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처음에 가면은 이게 동양 사람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자세가 이게 건방진 게 보이잖아요. 근데 발표를 하고 났더니 다 겸손해지면서 어떻게 그런 내용을 좀 가르쳐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막 BTS가 어디 가서 막 하고 공연을 하면서 열광을 받잖아요. 근데 그게 과학계에서도,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 저는 제 회사에서가 아니라 선배들이 잘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 토양을 만들고, 이제는 5년 전이 다르고 이제 지금이 다르고 막 10년 전에는 이렇지 않았을,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MIT에 가서 한 거는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반을 둔 거. 근데 이제는 제가 한번 물꼬를 텄으니까 이제는 더 많이 되겠죠. 이게 한국 사람들 대단하구나 하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쯤에는 훨씬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선배들이 닦아놓은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연구는 이렇게 제가 교수로서 이렇게 막 나와서 얘기하지만, 사실 교수는 하늘이 나중에 가보면은 교수는 하늘이 없고, 대부분 이제 여러분 형님들, 누님들이 이제 아니면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연구를 다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알아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진짜 연구는 이제 진짜 과학자들이 하는 게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 질문 있으시면 질문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네. 교수님은 어릴 때 어떤 학원을 가르쳤나요? 어떤 사교육. 네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태어나기를 이태리에서 태어났어요. 그 부모님이 다 미술을 하셔가지고 조각에서 2학년 때 이제 처음에 한국에 왔는데, 뭐 그때는 별거 안 하다가 그 중학교 때부터는 무슨 그 당시에는 이제 종합반 뭐 수학, 과학, 영어를 다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정도 가면은 한 뭐 6시에 가면은 9시까지 하는 그런 학원을 다녔고, 거기서 이렇게 잘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태리에서도 제일 잘했습니다. 이렇게 거기서 하면은 이태리 갈 때 너가 가면 이태리는 어떻게 사냐고 선생님들이 그러면서 했고, 거기서도 어느 정도 하다가 하니까 뭐 과학고 준비반, 그 당시 때는 이제 저희는 과학고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경기도 살면 경기과학고 가는 거고, 대전 살면 대전과학고 가는 거고, 이렇게 전라북도에 살면 전북과학고 가는 거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과학고 준비 경시대, 그 당시 이제 경시대, 중학교 경시대를 해서 준비를 하고 해서 경기과학고를 갔고, 저희는 그 집이 분당이었기 때문에 경기과학고를 갔고, 그 다음부터는 뭐 학원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합반, 그 경기과학고를 가주게 해준 종합반 거기서 하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러면 고등학교 가면은 뭐 과학고 가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학원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쭉 하는 거고. 근데 그 당시 이게 경기과학고에서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거기 진짜 똑똑한 사람 많고, 지금도 왜냐면은 어쨌든 경기도민이 한 1,000만이 넘는데, 거기서 제때 90명을 뽑았거든요, 경기과학고는. 그러면은 서울만 하던 서울과학고, 한성과학고가 있어가지고 2개가 있었고, 각각이 180명씩 뽑았기 때문에 360명이었고, 그러니까 인구 1,000만, 360명이고, 우리는 1,000만에 90명 뽑았으니까 프라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기과학고를 나왔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를 갔고, 그러면서, 그다음에 MIT를 갔고, 예일에서 포닥을 하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네. 되게 잘 몰라서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양약은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뭐 한의학이나 한의학 같은 게 좀 몸에 좋다 이렇게 한의원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혼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약이
무슨 성분인지 잘 모르고 양약은 딱 성분이 있으니까 부작용이 있긴 있어도 명확하게 타겟이 있을 것 같아서 더 신뢰가 가는데 한의학에 있는 분들은 한의학이 오히려 생약 성분이라서 더 좋다, 뭐 식물에서 추출했고 뭐 이래서부터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봤는데 박사 교수님은 이제 신약 개발하시고 이러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들의 한의학의 의견들을. 예, 뭐 이를테면은 제가 그 세큐렉 알칼로이드 여러 가지 그 천연물을 추출한 그 광대살이 나무도 막 경동시장 이게 약재로 쓰이는 거고 막 동의보감에도 있고 그 잎은 나물로도 먹고 근데 너무 먹으면 독성이 있고 왜냐하면 세큐렉 알칼로이드도 독성 이게 부작용 말씀드린 부작용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아까 이게 도입부에서 이게 물론 이제 제가 한의학을 전공자는 아니고 그리고 막 동의보감 같은 거는 거기에 그 페노티픽한 그러니까 그 경험적인 그거는 너무나 큰 자산이고 이제 그거를 다 과학화해가지고 어떤 성분이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이제 그래서 한의학 연구소라는 게 따로 있어가지고 이게 그것만 보고 그래서 절대 그런 게 아닌데 어쨌든 근데 그 금계랍이 아까 이게 그 콰이나이 다이닌 성분의 이제 그런 약이는 어쨌든 그 타겟이 정해져 있고 물론 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죠. 그게 뭐 다른 게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런 최신에는 그런 부작용도 초과해야 되지만 해야만 FDA 승인이 나고 하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그런 약은 그러니까 이렇게 파는 약은 단일 성분으로 이렇게 딱 효과를 내는 거고 근데 생약이나 뭐 한약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여러 가지 칵테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주된 그 효과를 내는 그 성분이 많이 있어서 어떤 그런 약효를 내는 건 이제 분명할 텐데, 근데 뭐 이렇게 사실 근데 이제 생약 같은 경우에는 뭐 또 이렇게 같은 나무를 광대살이 나무라도 이 나무랑 저 나무랑 그 안에 있는 성분이 또 다를 수도 있고 막 이제 그런 문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좀 다른 거죠. 네네. 어떻게? 네네. 양약이 네. 어쨌든 그 한약도 양약의 그 모든 성분들의 총 집합으로 칵테일로 작용을 해가지고 효과를 내는 걸 테니까요. 네. 칵테일이라는 게 섞였다는 건데. 왜냐면 그 추출하면은 온갖 게 다 있을 테니까. 네네. 네, 더 질문 없으실까요? 여러분, 학생 여러분, 어린이분, 물론 이게 계속 오시면 과학자 여러분 만나지만 또 화학자는 또 많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별도 질문 없으시면은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한승 교수님 박수 부탁드립니다.